여러분은 지질 관측소에서 일하는 지진학자예요. 아침엔 지진 활동을 감시하는 장비를 확인하고 기구를 조정하죠. 그런 뒤에 지각판의 움직임을 검사하죠. 갑자기 기기 중 하나에서 이상한 신호가 잡혀요. 작은 지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밀어내기를 기록하고 계속 일을 하죠. 하지만 신호가 다시 반복돼요. 시간이 좀 지나자 세 번째 장치가 고정됩니다. 여러분은 이게 신호가 너무 약해서 지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이건 26초마다 반복되며 맥박과 비슷해요. 인간의 심장은 가슴 중앙 가까이에서 고동치죠. 이 행성의 맥박 또한 중심인 적도에서 와요. 여러분은 다른 전문가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특이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또 이 진동의 근원지가 어딘지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진동이 발생하는 곳에 도착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해요. 아직도 발밑에서 땅이 진동하지만 이유를 알아내는 게 불가능하네요. 1960년대에 미국의 지진학자들이 맥동이라고 불리는 진동을 발견했어요. 50년 이상이 지났지만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 현상의 본질을 알지 못해요. 이건 마치 우리 행성의 지각 안에 26초마다 뛰는 숨겨져 있는 심장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연구원들에 따르면 이 심장은 기니만의 대서양 남부나 적도 부분에 위치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이 지역은 보니만이라고 불러요. 매년 겨울 맥박은 더 강해져요. 하지만 여름이 되면 다시 약해지죠. 과학자들은 이곳을 탐험하기 시작했을 때 바다가 그런 맥박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이론을 제시했어요. 파도는 지구의 대륙봉을 때려요. 그 충격이 해저를 변형시키죠. 사람이 손으로 탁자를 치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테이블 안쪽에 앉아서 손을 얹어보세요. 반대편에서 다른 사람이 탁자를 치게 해보세요. 여러분은 진동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해안선을 따라 치는 바다 파도도 비슷한 효과를 내요. 누군가는 적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파도가 치고 있다고 이 이론에 반대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이곳은 태양이 지구를 가장 뜨겁게 달구는 곳이에요. 태양 에너지는 강력한 폭풍과 바람을 일으키고 해류와 파도를 가속화시켜요. 또 1980년대 지질학자들은 폭풍이 부는 동안 지구의 진동이 더 강해진다는 걸 발견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파도가 더 강한 힘으로 해안에 부딪혔을 때를 말하죠. 모든 과학자들이 이 이론에 동의한 건 아니에요. 어떤 연구원들은 지구가 맥동한 것이 지진 활동 때문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것은 보니만의 섬들 중 하나에 위치한 화산에서 온 것이었어요. 맥박이 가장 강한 곳이 화산과 가까웠어요. 하지만 추가적인 관측으로 지구의 진동이 기니만의 모든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게 밝혀졌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이론 중 어느 것도 증명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지구는 내부에서만 진동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는 얇고 빛나는 헤일로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것은 계속해서 모양을 바꾸고 다양한 색으로 반짝이고 있죠. 특별한 장비로 우리의 행성을 본다면 지구가 고르지 않은 진동하는 방울 속에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지구 표면으로부터 80에서 640km의 고도에 위치해 있어요. 이 방울은 전리층이라고 불려요. 이건 상층 대기와 우주를 분리해주는 하전입자층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여전히 숨을 쉴 수 있는 영역과 우주의 완전한 진공 영역을 구분해주는 경계선이라는 것이죠. 국제우주정거장은 전리층 안쪽에서 여행해요. 대부분의 인공위성도 맥동하는 방울 범위 내에서 움직여요. 이런 자연현상은 통신과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작동을 돕기도 하고 방해할 수도 있어요. 이건 무선과 GPS 신호가 우리의 휴대전화로 도달할 수 있게 도와줘요. 하지만 안정적인 연결을 방해할 수도 있죠. 이 모든 것은 전하 입자의 수와 밀도에 달려 있어요. 태양빛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가스로부터 하나 또는 두 개의 전자를 빼앗아가요. 그리고 그게 전하 입자가 되죠. 이 입자들이 전리층을 구성해요. 이것은 모양과 크기를 끊임없이 바꿔요. 이는 행성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태양빛이 그곳에 불균일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일어나요. 낮 동안의 전리층은 항상 밤일 때보다 커요. 이런 패턴 때문에 진동하고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러한 불안정성은 궤도를 도는 위성들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종종 망가뜨리기도 하죠. 무선과 GPS 신호들은 전리층을 통과하여 대전된 입자에 반사돼요. 그런 다음 그들의 목적지로 더 멀리 날아가죠. 폰, 내비게이터 그리고 GPS와 라디오 수신기가 있는 곳으로 말이죠. 우리 행성은 진동할 뿐만 아니라 윙윙거리기도 해요. 지구가 만들어내는 소리를 영어로 험이라고 해요. 이 소리를 녹음하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지구상의 2에서 4%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어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식으로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이상한 윙윙거리는 소리에 대해 얘기해요. 그 소리는 그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일에 집중 못하게 하죠. 이 소리는 이 사람들을 어디든 따라다녀요. 여러분은 아마 그걸 들었다 해도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험을 한번 듣게 되면 두 번 다시는 못 들을 수는 없을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한 작은 마을의 일부 주민들은 이 험을 굵은 저주파 소리로 묘사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신비한 소리를 등록하고 묘사하는 지도가 있는 웹사이트가 인터넷에 있어요.
거의 모든 곳에 있는 인간의 귀로는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저주파 진동이죠. 때로 사람들은 그게 머리 위를 날아가는 비행기의 소음과 비슷하다고 하지만 더 조용하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뒷마당에 있는 트럭 엔진 가동 소리라고 묘사해요. 집집 돌아올 때 그 소리가 거리에서 웅웅거리죠. 그리고 침대에 누웠을 때 소리가 더 커져요. 만약 여러분도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지도에 표시할 수 있어요. 험과 비슷한 소리를 묘사하는 기록들이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1970년대 영국 언론에서 이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험을 잡으려는 많은 이론들이 과학자들과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죠. 그 소리가 고속교통에서 생겨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설도 있어요. 또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너무 많아서 생겨난 것일 수 있다고 해요. 험과 진동은 전기발전소, 공장, 산업장비, 그리고 거대한 환기구역에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웅웅거림의 이유가 바다 밑의 지각판과 지각의 움직임 때문이라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걸 증명해 보이진 못했어요.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대도시에서 태양으로부터 640광년 떨어진 곳에서 과학자들은 철이 비처럼 내리는 행성 와스프 76b를 발견했습니다. 이 행성은 모항성에 매우 가깝고 항상 같은 쪽으로 모항성을 향하고 있어요. 즉 조석 고정되어 있어요. 햇볕이 잘 드는 쪽의 온도는 너무 높아서 금속이 녹아 증발해요. 행성의 나머지 절반은 너무 추워서 금속이 다시 응축되어 비가 되어 내릴 정도예요. 조석 고정은 달과 지구 사이에도 존재합니다. 달에는 소위 어두운 면이 없어요. 그저 항상 우리에게 한쪽 면을 향하고 있을 뿐이에요.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위치할 때 달의 어두운 면이라고 불리는 면이 밝게 빛납니다. 단지 우리가 지구에서 그걸 볼 수 없을 뿐이에요. 최근 연구는 달이 꼬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매달 달의 꼬리가 지구를 스카프처럼 감싸요. 수백만 개의 나트륨 원자로 이루어진 가느다란 꼬리가 지구의 자연위성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지구는 정기적으로 그곳을 직접 통과해서 움직여요. 운속 충돌은 이 나트륨 원자들을 달 표면에서 멀리 우주로 날려보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달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현재의 달은 수억 년 전에 비해 45m 더 작아요.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달 내부의 냉각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달을 뒤흔드는 지진의 원인일 수도 있어요. 천문학자들은 최근 화성에도 지진 활동이 존재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화성 지진은 정기적으로 발생해요. 매달 며칠 동안 달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 머무릅니다. 그때 지구의 중력이 나트륨 꼬리를 잡아당겨요. 지구는 그것을 길게 끌어당겨서 지구 대기를 감쌉니다. 달 꼬리는 완전히 무해해요. 또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보다 50배 더 어두워요. 하지만 그 드문 며칠 동안 고성능 망원경을 통해서 하늘에서 희미한 노란색 빛을 발견할 수 있어요. 꼬리는 보름달 지름의 5배나 되는 빛을 발하는 점처럼 보여요. 우주와 심지어 밀키웨이에도 액체나 얼어붙은 물이 있는 행성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행성은 우리 태양계 안에 있어요.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유로파예요. 과학자들은 유로파의 얼어붙은 표면 아래에 실제 물로 된 바다가 있다고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의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좀 이릅니다. 액체 상태의 물은 행성의 생명체가 나타나기 위해 갖춰져야 하는 많은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해요. GSN O69 은하의 한 별은 앞으로 수조 년 안에 목성 크기의 행성으로 변화할 거예요. 그것은 그 별이 블랙홀과 정기적으로 마주치기 때문에 가능해요. 처음에 천문학자들은 이상하게 밝은 특이한 X선 폭발을 발견했어요. 9시간마다 폭발했어요. 한동안 이 현상을 연구한 후에 과학자들은 그것이 블랙홀 주변의 독특한 궤도에서 움직이는 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눈부신 섬광이요? 그건 블랙홀에 의해 별의 표면에서 물질이 떨어져 나가는 거였어요. 수백만 년에 걸쳐 블랙홀은 이미 적색 거성을 백색 외성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그 과정은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천문학자들은 금성의 대기에서 인화수소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지구에서 이 무색의 가연성 가스는 종종 미생물들이 사는 곳에서 발견됩니다. 새로운 이론이 금성에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금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금성의 대기권에서만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생물도 금성 표면의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금성의 표면은 극도로 건조합니다. 액체 상태에 물이 없어요.
그리고 금성의 압력은 지구 표면의 압력보다 90배 더 큽니다. 온도는 종종 섭씨 482도까지 상승해요. 금속을 녹일 수 있을 만큼 뜨겁죠. 휴가를 보내기엔 좋지 않아요. 사실 수백만 광년 떨어진 곳에 전부 물로 이루어진 떠다니는 우주구름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물은 너무 많아서 지구의 모든 바다를 140조 번 이상 채울 수 있어요. 정말 많은 양이에요. 지구의 물은 사실 미스터리에 둘러싸인 수수께끼 퍼즐이에요. 가장 인기 있는 이론은 물이 얼음 해성과 소행성에 의해서 지구에 왔고, 그것들은 거대한 분화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처럼 번성할 수 있는 액체 물질을 남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주에는 많은 유기물이 있어요. 그리고 특정한 조건 하에서 그것은 지구의 바다를 수천 번 채우고도 남을 만큼 많은 양의 물을 생산할 수 있을 거예요. 연구원들은 이 유기물을 가열하여 깨끗한 물과 기름을 얻는 실험을 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미래 연구에서 확인된다면 그것은 석유가 화석화된 생물의 잔해들 덕분에 지구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 온 것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은하에만 약 60억 개의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있을 수 있어요. 최근의 데이터는 태양과 비슷한 별 5개마다 최소한 하나의 행성이 거주 가능 지역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냥 아무 행성이 아니라 암석 핵과 표면을 가지고 있고 크기가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에요. 별의 거주 가능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행성은 적어도 미생물의 서식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우리 은하에 수십억 개의 행성이 존재한다면 그중 적어도 하나는 생명 거주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무언가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사람들은 어딘가에 무중력, 극한의 온도, 심지어 물속에서도 작동하는 팬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팬은 거의 모든 표면에 쓸 수 있고 뒤집어서 쓸 수도 있고 주변 온도가 섭씨 300도까지 올라가도 잘 써진다고 해요. 나사가 이런 펜을 개발하기 위해 수백만 아니 수십억 달러와 거의 10년을 들였다고 합니다. 일반 볼펜의 문제점은 무중력 상태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잉크가 중력에 영향이 없기에 정상적으로 볼로 흐르지 못해요. 대신 잉크가 저장된 곳에 압력이 생겨서 펜이 새기 시작하죠. 과거에 나사는 연필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나무 연필은 대부분의 우주선에서 화재 위험물로 여겨졌어요. 그 당시 우주선 안의 대기는 100% 산소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슈퍼펜의 필요성이 분명해 보였죠. 하지만 루머가 뭐라고 주장하든 간에 나사는 그런 펜을 만들지 않았고 연구에 그런 많은 돈을 투자하지도 않았어요. 그 펜의 개발은 시카고에 있는 피셔 펜 회사의 폴 C. 피셔가 원했어요. 그는 가압 잉크 카트리지를 만들기 위해 10억 원 이상을 거의 10년간 투자했어요. 이 잉크 카트리지는 우주펜이 무중력과 다른 극한 조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였어요. 마침내 섭씨 영하 35도에서 120도의 온도에서 글을 쓸 수 있는 펜을 만들었어요. 정말 놀랍죠? 이 펜은 1966년에 특허를 받았어요. 그리고 1년 후 여러 철저한 테스트를 거친 후 나사는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에게 이 펜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흥미롭게도 나사가 우주펜 개발에 엄청난 양의 돈을 쓴다는 소문이 수십 년 동안 떠돌았어요. 여러 번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지만 소문은 계속해서 등장했어요. 많은 공상과학 영화들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음향 효과를 동반한다고 믿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주에선 아무도 여러분의 비명을 듣지 못해요. 그 이유를 아세요? 우주엔 공기가 없어요. 거의 완벽한 진공 상태죠. 그리고 음파는 진공을 통해 이동하지 않아요. 음파가 고막에 도달해서 진동시키지 않으면 뇌로 신호가 전달되지 않죠. 하지만 이건 좋은 일이에요. 특히 우주 유영을 하는 우주 비행사들에겐요. 우주에 고요함이 없다면 태양 폭풍의 소음에 계속적으로 압도당할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해성에 아름답고 긴 꼬리가 있을까요? 그건 단지 널리 퍼진 오해일 뿐이에요. 사실 해성은 발견하기 매우 어려운 우주무체예요. 보통 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죠. 우주의 어둠 속에서 해성은 그다지 활동적이지 않고 완전히 얼어 있어요. 해성은 별에 가까이 가야만 꼬리가 생겨요. 그때부터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요. 이 과정은 코마라고 불리는 흐린 대기와 독특한 꼬리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꼬리는 항상 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별의 반대 방향을 가리켜요. 태양 복사와 태양풍에 의해 꼬리가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꼬리는 종종 뒤를 따르는 게 아니라 종종 해성의 앞에 있는 거예요. 이제 광년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개념은 우리가 시간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믿게 만들어요. 하지만 실제로 광년은 거리를 측정해요. 나사는 광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빗줄기가 1년 동안 이동하는 총 거리.
그리고 빛은 초당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1광년은 거의 10조 킬로미터와 같아요. 직접 계산해 보세요. 사람들은 우주에서 무중력을 경험한다고 종종 믿습니다.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은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무중력 상태를 느낀다고요? 하지만 그건 정확히 사실이 아니에요. 중력은 우주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힘 중 하나입니다. 중력 덕분에 달은 지구 주변을 돌고 태양은 우리의 고향 은하로부터 멀리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나 국제 우주 정거장의 우주 비행사들은 완전한 중력이 아닌 마이크로 중력, 즉 아주 적은 중력을 경험합니다. 우주 정거장의 중력은 지구 표면의 중력보다 겨우 10% 정도 약해요. 하지만 우주 비행사들은 계속해서 자유낙하를 해요.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안에 실린 모든 물체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떨어집니다. 아래로가 아니라 특정 궤도를 따라 지구 주위에서요. 그리고 모두 함께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승무원들과 안에 있는 물건들이 떠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이 손끝으로 수백 킬로그램 되는 무거운 물건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미세 중력이 종종 무중력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둘은 매우 다릅니다. 태양은 항상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적어도 사진 속에선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 태양은 거대한 가스 덩어리예요. 전 그 기분 알아요. 핵에서 일어나는 핵 반응은 항상 태양이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요. 매초 수억 톤의 수소가 거의 그만큼의 헬륨으로 전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감마선으로 방출돼요. 그러고 나서 이 광선은 빛으로 변해요. 다른 말로 하자면 태양은 눈부신 빛과 놀라운 열을 발산해요. 하지만 실제로 불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 산소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이 우주복 없이 우주 공간으로 나가면 폭발할까요? 글쎄요.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우주 유영 중에 우주복을 벗는 것은 영화에서 자주 묘사되는 것만큼 드라마틱하지 않을 거예요. 보호장치 없이 사람은 우주에서 15초면 산소 부족으로 의식을 잃을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공기를 내쉬어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산소가 내부의 폐를 손상시킬 거예요. 그러면 작은 우주선과 같은 우주복의 보호 없이는 몸 안의 압력이 떨어집니다. 이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그러니 비록 폭발하진 않겠지만 너무 오랫동안 밖에 있고 싶지 않을 거예요. 블랙홀은 거대하고 무서운 우주 진공 청소기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블랙홀은 파리 지옥 풀과 비슷해요. 먹을 것을 찾아 나서지 않죠. 대신 꽤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어요. 별이 너무 가까이 올 때에만 블랙홀이 활동을 시작해요. 그렇다고 해도 일정한 경계를 넘는 우주 물체만 산산조각이 납니다. 만약 태양이 갑자기 블랙홀로 대체된다면 지구의 궤도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반면에 지구의 온도는 변할 거예요. 태양풍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태양에 의해 생성된 어떤 자기 폭풍도 지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자, 별은 일단 폭발하면 원래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별은 거대한 초신성 폭발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러한 좀비별은 매우 희귀합니다. 과학자들은 LP40365라고 불리는 정말 큰 좀비별을 발견했어요. 부분적으로 연소된 백색 외성이에요. 백색 외성은 수소를 모두 태운 별인데 그 수소는 이전에 그 별의 핵 연료였어요. 이 경우 최종 폭발은 보통보다 약했을 거고 전체 별을 파괴할 만큼 강력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치 별은 폭발하고 싶어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그래서 일부 물질이 여전히 남게 된 거예요. 이런 좀비별 중 하나는 백색 외성이거나 폭발로 인한 잔해일 뿐이에요. 그 별은 다른 별을 너무 많이 삼켰고 놀랍게도 다시 한번 폭발했어요. 만약 달에 가서 방금 생긴 듯한 발자국을 본다고 해서 그곳에 누군가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달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발자국이나 유사한 흔적은 100만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어요. 바람이 불지 않고 그 발자국을 천천히 지울 수 있는 미풍도 없어요. 우주 공간에서 여러분은 2개의 금속 조각을 손으로 함께 용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할 거예요. 그런데 그건 힘과는 상관이 없어요. 힘들이지 않고 그냥 같이 누르기만 하면 돼요. 지구 대기 중의 산소는 금속 표면에 얇은 층을 만들어요. 그건 장벽과 같죠. 그래서 이런 속임수가 지구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우주에서는 완벽하게 논리적이에요. 만약 우주에 간다면 우주선을 타고 있지 않을 때 우주복을 벗지 마세요. 폐 안의 공기와 신체 나머지 부분의 산소가 팽창할 거예요. 보통 크기의 2배로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요. 좋은 소식은 피부는 형태를 유지할 만큼 충분히 탄력이 있어서 폭발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죠. 그나마 위안이 되네요.
우주 공간에서 매우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울기 시작한다면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아요. 눈물은 안구 주위에 모여요. 눈이 너무 건조해서 타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혀 표면을 포함한 몸에 노출된 모든 액체는 증발할 거예요. 불타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주에서 불은 태울 수가 없어요. 불은 산소를 타고 번지는데 우주에는 산소가 없기 때문이죠. 로켓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환기 시스템만 끄면 돼요. 중력이 감소된 상태에서 강렬한 연기 불꽃과 물질이 녹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지구에서 사용하는 일반 소화기는 거품을 무작위로 방출하기 때문에 우주에서는 무용지물이에요. 음파를 이용해 불을 끄는 소화기를 개발 중이에요. 소리의 강도가 클수록 더 큰 불을 끌 수 있지만 주파수가 너무 높으면 우주 비행사들이 귀가 먹을 수도 있어요. 블랙홀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중력이 너무 강해서 아무것도 빠져나갈 수 없는 굶주린 괴물이 아니에요. 일단 어떤 물체가 귀한 불능 지점, 사상의 지평선이라고도 하는 곳에 다가가면 사라지게 돼요. 되돌아갈 길이 없어요. 하지만 양자물리학은 그 어떤 것도 실제로 데이터를 파괴할 수 없다고 주장해요. 진정한 역설이죠.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이 사상의 지평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뚜렷한 경계선이 있는지도 몰라요. 단지 잠시 동안만 물건을 가둘 뿐이에요. 그 후 갇혀있던 에너지는 어떻게든 빠져나가지만 형태가 달라질 거예요. 무언가가 블랙홀에 들어가면 모양이 변하고 스파게티처럼 늘어나게 돼요. 이것은 중력이 물체를 한 방향으로 잡아당기려고 하지만 동시에 다른 방향으로 쥐어짜기 때문에 발생해요. 파스타의 역설처럼요. 원자 하나 크기의 블랙홀은 매우 큰 산의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은하 중심에 궁수자리 A라고 불리는 블랙홀이 있어요. 질량은 10억 개의 태양과 맞먹어요. 운 좋게도 우리와는 거리가 멀어요. 지구 상공에는 소프트볼보다 더 큰 소위 우주 쓰레기 23,000개 이상이 최대 시속 28,000km의 속도로 떠다니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50만 개의 잔해가 있는데 그중 일부는 구슬 크기예요. 우주 쓰레기는 유성체라고 불리는 자연 입자와 지구에서 인간이 만든 인공 입자로 이루어진 잔해예요. 유성체는 태양을 공전하는 데 반해서 대부분의 인공 잔해는 지구를 공전해요.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인공위성에서 로켓에 이르는 거의 9,000개의 우주선이 발사됐어요. 아주 작은 조각도 그렇게 빠른 속도라면 우주선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은하, 행성, 해성, 소행성, 별, 우주 천체는 우리가 우주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것들은 전체 우주의 5% 미만을 차지해요. 우주에서 가장 큰 미스테리 중 하나인 암흑물질은 우리가 아직 볼 수 없는 우주의 모든 질량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암흑물질은 매우 많아요. 심지어 우주의 25%를 차지할 수도 있어요. 암흑 에너지가 우주의 나머지 70%를 이룹니다. 과학자들은 암흑 에너지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지만 전체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이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